너 같은 아이가 노래를 부를 줄은 알아? 세계 최고의 음악심사위원 제이슨 콜은 글로벌 스타를 찾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심사위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한국의 14살짜리 강준서라는 소년이었습니다.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관중석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이 무대에는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까지 글로벌 스타를 꿈꾸며 오디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노래할 줄 알아요. 그래.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30초간의 기회를 줄 테니 한번 불러보거라. 제이슨 콜은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으며 심사위원석에 앉았습니다. 관중석의 누구도 14살짜리 아이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서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단 한 소절. 관객들과 제이슨 콜을 감동시키기에는 단 한 소절로 충분했습니다. 관중들은 청량하고 맑은 준서의 목소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심사위원 제이슨 콜은 준서가 노래를 시작한 지 단 20초 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20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족의 평화와 건강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경상도 남해안 작은 항구 도시 통영. 아침 5시가 채 되기도 전에 골목 끝 낡은 빌라에서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14살 강준서는 눈을 뜨자마자 옆방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한미순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아래로 불빛 한 줄기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2시에 공장에서 돌아와 이제 겨우 3시간을 주무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어머니가 어젯밤 늦게 싸두신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 위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서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 엄마가.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손이 떨리는 채로 쓰셨을 글씨였죠. 준서는 메모지를 떼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벌써 수십 장이 쌓여 있는 서랍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선 준서의 신발은 앞코 부분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신발 밑창이 찰싹찰싹 소리를 냈습니다. 준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소리였으니까요. 학교에 도착하자 교실 안은 벌써 시끌벅적했습니다. 짝꿍도 없이 창가 맨 뒷자리에 혼자 앉은 준서를 아이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전학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준서에게 먼저 말을 건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준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말을 해봤자 서울 아이들 앞에서 튀어나오는 경상도 억양이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교실에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모여들었고 누군가 스마트폰 화면을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보이스의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전국 청소년 노래 실력을 겨루는 그 프로그램은 매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심사위원석 가운데에는 미국 출신 음악 감독 제이슨 콜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세계적인 음악 경력을 앞세워 우리나라 방송계에서 10년째 최고 심사위원으로 군림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와, 저 심사위원 진짜 독하다. 저번 시즌에도 참가자 올렸잖아. 아이들이 깔깔대며 떠들었습니다. 준서는 그 화면을 멀리서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었는데 아침에 데우는 것을 깜빡한 탓에 식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차가운 밥을 천천히 떠먹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빠져나간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준서를 불렀습니다. 30대 후반의 담임 박지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선생님이 며칠 전에 음악실 지나다가 들었어. 내가 노래하는 거. 준서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음악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 들어갔던 날이었습니다. 방과 후 청소 당번이 끝나고 잠깐 혼자 앉아서 노래를 불렀던 그날이었죠. 들켰다는 생각에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혼자 불러본 거예요. 준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선생님 음악 오래 했어. 그 정도 목소리 아무나 가진 거 아니야. 준서야, 코리아 보이스 접수 마감이 이틀 후야. 선생님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때? 준서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준서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걸으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무대 같은 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또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밥은 먹었어? 한미순 씨가 머리를 묶으며 물었습니다. 네. 준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어. 찌개는 데워 먹고. 어머니는 겉옷을 걸치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준서는 자기 방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태식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던 날 어머니 몰래 챙겨둔 물건이었습니다. 녹음기 옆에는 테이프 여러 개가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라벨도 없는 테이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항구 창고에서 혼자 녹음해 두셨던 것들이었죠. 준서는 테이프 하나를 녹음기에 끼우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잠깐 이어지더니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만히 들으면 주변에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창고 바깥으로 항구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부르셨던 노래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서양 음악의 울림과 우리 민요의 떨림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고 아버지 목소리를 따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준서는 자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찌개를 데우는 소리였습니다. 조금 뒤 방문 틈으로 불빛이 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서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준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서가 학교에 도착하자 교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리 뒤숭숭했습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봤어? 코리아 보이스 이번 시즌 심사위원 명단 떴다. 제이슨 콜 또 나온다. 저번 시즌에 참가자한테 한 말 봤어? 진짜 소름이었는데.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박 선생님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수업이 끝나고 박지영 선생님이 다시 준서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살짝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준서야, 선생님이 어젯밤에 접수했어. 준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접수요? 코리아 보이스. 내 이름으로. 오늘 오전에 예선 합격 문자 왔어.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준서의 굳은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물어보지 않고 한 건 잘못했어. 근데 준서야, 선생님은 확신했거든. 내가 나가야 한다고. 싫으면 안 나가도 돼. 그건 내 선택이야. 준서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뒤엉켰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같았고 두려운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두근거렸습니다. 준서는 그 두근거림이 싫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준서는 그렇게만 말하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출근하기 전 잠깐 준서 곁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준서는 잠깐 망설이다가 코리아 보이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몰래 접수를 했다는 것, 예선에 합격했다는 것, 서울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준서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안 나가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너 알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딱 한 가지 후회한다고 하셨어. 무대에 한 번도 못 서봤다고. 평생 창고에서 혼자 노래만 하다 가셨잖아. 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아버지처럼 살라고 하고 싶지 않아. 한번 나가봐. 결과가 어떻든 괜찮아. 그날 밤 준서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국 준서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준서는 낡은 흰 티셔츠에 해진 청바지를 입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어머니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곧장 버스터미널로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작업복 위에 겉옷만 걸친 채로 서 계셨습니다. 잘 다녀와. 밥 꼭 챙겨 먹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리창을 타고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서는 어머니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울방송국 건물은 준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참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문 헤어와 의상을 갖춰 입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낡은 티셔츠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기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기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여기저기서 발성 연습을 하는 소리가 들렸고 기획사 관계자로 보이는 어른들이 참가자들 곁을 바쁘게 오갔습니다. 준서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창고에서 흘러나오던 그 목소리를요. 드디어 준서의 순서가 됐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스태프가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에 있던 몇몇 아이들이 준서를 훑어보며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저의 옷 좀 봐. 저렇게 입고 왔어? 준서는 못 들은 척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무대에 서자 눈앞에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방청석에는 수백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 여러 대가 준서를 향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 가운데에 미국 출신 음악감독 제이슨 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준서를 보자마자 옆 심사위원에게 뭔가를 낮게 속삭이더니 실실 웃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사회자가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랑 나이 말해줄래요? 경상남도 통영에서 온 강준서입니다. 14살입니다. 준서의 목소리에 경상도 억양이 묻어났습니다. 그러자 제이슨 콜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한국말은 유창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에서 활동한 사람답게 또렷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통영? 거기가 어디죠? 방송국에서 멀지 않나요? 방청석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준서는 대답했습니다. 버스로 5시간 걸렸습니다. 제이슨 콜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5시간. 그 먼 데서 이 옷을 입고 왔군요. 혹시 준비를 못 하신 건가요? 방청석에서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컸습니다. 준서의 귀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짧고 또렷한 대답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제이슨 콜은 잠시 준서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저 같은 전문가를 납득시킬 수 있으면요. 비웃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창고 안에서 홀로 노래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 음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멈췄습니다. 아까까지 메모를 적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남성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준서 주변을 돌던 촬영 스태프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작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방 안가득 퍼지는 향처럼 목소리가 천천히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서양 성악의 울림과 우리 민요 특유의 떨림이 한데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던 그 목소리를 밤마다 혼자 따라 부르며 몸에 새긴 소리였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제이슨 콜의 얼굴에서 서서히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어 있던 몸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방청석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웃음을 참지 못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몇몇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소리가 진짜냐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은 채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무대도 카메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꺼풀 안에는 항구 창고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아무도 없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녹음기 버튼을 누르고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며 노래를 시작하시던 그 순간. 준서는 그 순간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노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도 방청석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박수가 터진 것은 그로부터 몇 초가 지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는 2사람, 3사람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방청석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서는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제이슨 콜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동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골똘히 따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죠?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따로 배운 데는 없습니다. 제이슨 콜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독학이라는 말입니까? 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이슨 콜은 준서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합격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본선은 예선하고 다릅니다. 저를 감동시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 말은 칭찬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다시 박수가 나왔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대 뒤편 대기실로 돌아오자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준서를 보며 수군거리던 아이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배운 데 없는 거 맞아?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아이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추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준서는 구석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목이 떨렸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몰랐는데 내려오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서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을까요? 준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도 엄마한테도 그 목소리를 왜 창고 안에서만 혼자 두셨을까요? 그 질문은 3년 전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날부터 늘 마음 한켠에 걸려 있던 것이었습니다. 녹음기를 처음 발견했을 때 준서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으니까요. 막노동을 마치고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밥을 드시고 일찍 주무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창고에서는 그렇게 노래를 하셨다는 것을 준서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는 서울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버스를 타고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선생님이 미리 예약해 두신 작은 여관이었는데 준서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제이슨 콜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본선은 예선하고 다릅니다. 저를 감동시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 말이 경고였다는 것을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오기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서지 못한 무대에 자신이 서게 됐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됐습니다. 통영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준서는 이어폰을 끼고 아버지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틀었습니다. 창밖으로 남해안의 파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귓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따라 입술을 작게 움직였습니다. 버스가 통영 터미널에 도착할 때쯤 준서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잘 됐어? 준서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본선 붙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것은 어머니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소리 없이 우시는 것이었지만 준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달라지는 것으로요. 엄마, 울지 마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소리도 이상하게 떨려 있었습니다. 통영으로 돌아온 준서의 일상은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차가운 도시락을 챙기고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음악실에 혼자 남아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단 하나였습니다. 예전에는 노래가 그냥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됐다면 이제는 목적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선 무대. 그 두 글자가 준서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선생님은 준서가 본선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은 그날부터 점심시간마다 음악실 문을 열어두고 준서가 연습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준서는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뭔가를 고쳐주려는 사람보다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본선까지는 3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선을 열흘 앞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준서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서울 번호였습니다. 준서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준서 군 맞죠? 저는 서울에 있는 음반 기획사 한울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예선 영상 봤는데 정말 대단하던데요. 저희 쪽에서 준서 군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요. 준서는 가만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희가 이번 코리아 보이스 본선 참가자 몇 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준서 군도 저희랑 같이 하면 본선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계약 조건도 아주 좋게 드릴게요. 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같은 번호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준서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 일을 박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선생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서야, 잘했어. 그런 데는 상대하지 마. 선생님이 알아볼게. 박 선생님은 그날 오후 코리아 보이스 방송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울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담당자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쪽은 잘 모르겠네요. 참가자들한테 직접 연락하는 건 규정 위반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뒤로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마음 한켠에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노래 실력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이미 이 경쟁 안에 섞여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본선을 사흘 앞둔 날 준서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사전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방송국 건물에 들어서자 예선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가자들 곁에 매니저처럼 보이는 어른들이 바짝 붙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맞춰 입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준서는 이번에도 낡은 흰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 옷을 사주겠다고 하셨는데 준서가 사양했습니다. 이 옷으로 예선을 통과했으니 이 옷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리허설 대기실에서 준서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녹음을 이어폰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났습니다. 준서는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남성은 자리에 앉으며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예선 영상 봤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성은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번 본선 심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성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심사위원 5명 중에 제이슨 콜이 위원장이에요. 최종 점수에서 위원장 점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40%죠. 나머지 심사위원 넷이 합쳐서 60%고요. 준서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성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성은 대답 대신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윤재덕이라고 합니다. 5년 전까지 이 프로그램 심사위원이었어요. 준서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 콜이 이 프로그램 심사를 시작한 게 1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본선 결과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기획사 소속 아이들이 실력과 상관없이 계속 상위권에 올랐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파고들었고 결국 증거를 잡았습니다. 제이슨 콜이 2개 기획사에서 거액을 받고 그 소속 아이들 점수를 미리 높여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방송사에 고발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만 잘렸습니다. 윤재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안에 오랫동안 사귄 분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준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5년 동안 증거를 더 모았어요. 방송사에도 다시 제출했고 경찰에도 냈습니다. 번번이 묵살당했어요. 이번 본선이 제이슨 콜의 10주년 기념 특집 방송입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방청석 표를 직접 샀어요. 준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재덕은 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노래를 듣고 싶어서요. 진짜 소리가 이기는 걸 한 번이라도 봐야겠다 싶어서요. 저는 준서 군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제대로 노래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윤재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준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오디션이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준서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자신은 그냥 노래만 하면 된다고. 아버지 목소리를 담아 제대로 노래하는 것. 그것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본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준서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서울 여관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새벽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달리는 차 소리, 어딘가에서 문 닫히는 소리, 골목을 지나는 사람의 발소리. 통영의 새벽과는 달랐습니다. 통영의 새벽에는 파도 소리가 있었으니까요. 준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배경에 깔려있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이 시작됐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우는 동안 준서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준서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흰 티셔츠와 해진 청바지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통영 항구 골목에서 자란 평범한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준서는 거울을 등지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방을 나서려는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일어났어? 네.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꼭 먹어. 빈속에 노래하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이라는 것을요.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눈을 붙이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것을요. 엄마,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 엄마도 알아. 그냥 내 노래하면 돼. 결과 같은 건 생각하지 마.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아셨을 것입니다. 다녀올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서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아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준서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방송국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본선 생방송은 저녁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참가자들은 리허설과 대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참가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마다 이어폰을 끼고 발성 연습을 하거나 매니저처럼 보이는 어른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서 옆에 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전 리허설에서 준서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위치와 조명을 확인했습니다. 텅 빈 방청석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면 저 자리가 수백 명으로 가득 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안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방송을 지켜볼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생각을 애써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다리가 떨렸으니까요. 리허설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15살 남자아이가 복도 한쪽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곁에 있던 매니저가 황급히 아이를 달랬습니다. 준서는 그 옆을 지나치다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기획사 소속 연습생이었습니다. 기획사 측에서 오늘 본선에서 어떤 곡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아침부터 계속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내 감정 넣을 필요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 불러라.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싫다고 했고 기획사는 계약 위반이라며 아이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노래를 하고 싶어서 오디션에 나왔을 텐데 정작 자기 마음대로 노래를 못하는 아이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기실에 돌아와 자리에 앉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여자아이가 준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아까 복도에서 있었던 거 봤어요. 저 왜 불쌍하죠? 기획사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 거래요. 여자아이는 16살이라고 했습니다. 인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기획사 소속이 아닌 일반 참가자였습니다. 근데 기획사 없이는 여기서 이기기 힘들다는 말 들었어요. 심사위원장이 기획사 애들만 밀어준다고. 준서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덕이 대기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이슨 콜이 2개 기획사에서 거액을 받고 그 소속 아이들 점수를 미리 높여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이요. 준서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냥 노래만 하면 됩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준서를 잠깐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방청석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무대 뒤편 작은 창문으로 방청석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여러 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조명팀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거대한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화면 한쪽 구석에는 실시간 시청자 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50만 명이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창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때 방청석 쪽 통로에서 한 사람이 자리를 찾아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재덕이었습니다. 그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방청석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서류 봉투 안에 제이슨 콜의 10년치 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8시 정각이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에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코리아 보이스 본선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무대가 환해졌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제이슨 콜이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방청석을 둘러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참가자들이 한 명씩 호명되어 대기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준서의 순서는 5번째였습니다. 앞에 4명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모두 기획사 소속 아이들이었습니다. 준비된 무대 의상에 전문적으로 다듬어진 노래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제이슨 콜은 그들에게 후한 말을 건넸습니다. 잘 훈련된 무대였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준서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5번째 참가자 경상남도 통영에서 온 강준서 군입니다. 준서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낡은 흰 티셔츠와 해진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조명이 쏟아지자 눈이 부셨습니다. 준서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준서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준서를 향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는 어느새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콜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준서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또 왔군요. 통영에서 온 친구. 옷은 그때 그 옷이네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 콜이 계속 말했습니다. 예선에서는 나름 괜찮았는데 본선은 달라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수년씩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독학으로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하지만 솔직히 본선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한번 해봐요.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불편하다는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서는 제이슨 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노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서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창고 안에서 혼자 노래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막노동을 마치고 돌아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시던 그 뒷모습, 녹음기 버튼을 누르고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드시던 그 순간, 평생 무대에 한 번도 서지 못하셨던 아버지. 준서는 그 아버지를 위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첫 음이 무대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방청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손을 멈췄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 앉은 중년 남성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던 손이 무릎 위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게 시작됐습니다. 방청석 가득 퍼지기보다는 스며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억지로 크게 내지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솟아오르듯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서양 성악의 깊은 울림이 바탕에 깔려 있었고 그 위로 우리 민요 특유의 애절한 떨림이 얹혀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소리가 아니라 오랜 시간 혼자 품어온 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무대 주변을 돌던 촬영 감독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렌즈에서 눈을 떼고 준서를 직접 바라봤습니다. 조명을 조작하던 스태프도 손을 멈췄습니다. 무대 옆 모니터 앞에 서 있던 방송 관계자가 모니터 화면 대신 무대 위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를 표시하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50만에서 200만으로, 200만에서 250만으로. 생방송 화면을 보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봐봐. 이 아이 뭐야? 그런 말들이 전국 안방에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은 채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무대도 카메라도 방청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꺼풀 안에는 항구 창고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모습, 낡은 녹음기 앞에 앉으시는 모습, 아무도 없는 창고 안에서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입을 여시는 모습. 준서는 그 순간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세상에 내보내지 못했던 그 소리를 대신 세상에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중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음역에서 시작된 소리가 중간 음역을 지나 높은 음역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억지로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심사위원석 가운데에 앉아있던 제이슨 콜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서의 목소리가 중반부를 지나면서 팔짱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어 있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를 골똘히 따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그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따지는 눈빛이 아니라 그냥 듣는 눈빛으로요. 제이슨 콜은 10년 넘게 이 자리에 앉아 수많은 아이들의 노래를 들어왔습니다. 훈련된 목소리, 다듬어진 기술, 계산된 감정. 그런 것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달랐습니다. 기술이 앞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먼저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 묵은 감정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제이슨 콜은 자신도 모르게 마이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고음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방청석 앞줄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입을 막았습니다. 눈가가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중년 남성도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방청석을 훑었습니다. 눈물을 닦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방송 화면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는 3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내린 눈물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제이슨 콜의 뺨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 한 방울이 생방송 화면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방청석에서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울고 있어. 그 말이 방청석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제이슨 콜은 그제야 자신의 뺨이 젖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대 위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흰 티셔츠를 입은 14살 소년이 눈을 감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내린 눈물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흐를수록 목소리는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콜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저 소리는 저 아이 혼자만의 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 소리 안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소리를 품고 있었지만 끝내 세상에 내보내지 못했던 누군가가 저 아이 목소리 안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이슨 콜은 음악을 오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소리와 가짜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무대 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진짜였습니다. 어떤 훈련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진짜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눈물이 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고음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천장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높고 맑으면서도 전혀 날카롭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극장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소리였지만 억지로 올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입을 가리는 손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끝났습니다. 준서가 눈을 떴습니다. 방청석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방청석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방청석 맨 뒷줄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 크고 또렷한 박수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방청석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방송국 건물을 울렸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가 끝내 서지 못하셨던 무대에 제가 섰어요. 준서는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 중간쯤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여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통로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심사위원 윤재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한 대가 그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생방송 화면에 윤재덕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저리로 나가는 거야? 궁금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 준서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박수 소리 속에서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혼자 부르시던 그 목소리를요.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재덕은 천천히 통로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방송사 문을 두드리고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기다리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던 5년이었습니다. 번번이 돌아온 것은 묵살이었고 외면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담당자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 한마디로 서류가 통째로 반려됐습니다. 윤재덕은 그럴 때마다 집으로 돌아와 방 한켠에 쌓인 서류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비리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실력이 있었는데도 기획사가 없다는 이유로, 뒷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대에 서지 못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얼굴들이 윤재덕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제이슨 콜의 10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라고 윤재덕은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방청석 표를 들고 건물에 들어서면서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끝을 내겠다고요. 그런데 준서의 노래를 들으면서 윤재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렇게 순수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더러운 뒷거래 때문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 소녀는 반드시 공정한 무대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윤재덕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재덕이 걸어간 곳은 무대 앞쪽에 설치된 방송 카메라 앞이었습니다. 현장 스태프 한 명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는 일반 관객이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윤재덕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전직 심사위원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스태프가 당황한 표정으로 무선 통신기를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사람 좀 보내줘요. 방청객 중에 한 분이 카메라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빠르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이 카메라 한 대가 윤재덕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생방송이었습니다. 카메라 감독은 본능적으로 렌즈를 맞췄습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윤재덕의 모습이 생방송 화면에 실렸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고 있던 준서도 그제야 윤재덕을 발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대기실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카메라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이슨 콜이 윤재덕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매니저에게 뭔가를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매니저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태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재덕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윤재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5년간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박수를 치던 손들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윤재덕을 바라봤습니다. 제이슨 콜 심사위원장의 비리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스태프 2명이 윤재덕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손님, 지금 당장 나가주셔야 합니다.
생방송 중입니다. 한 스태프가 윤재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재덕은 팔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서류 뭉치를 꺼내 카메라를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0년치 증거입니다. 제이슨 콜이 서울 대형 기획사 두 곳에서 매년 거액을 받고 그 소속 참가자들의 점수를 미리 높여주기로 한 계약서와 입금 내역입니다. 방송사에도 냈고 경찰에도 냈습니다.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전국에서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 앞에 방청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과 비명이 터졌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석에 앉아있던 취재진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400만, 500만. 숫자가 멈추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방송 조정실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방송이었습니다. 이미 전국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PD가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제이슨 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10년간 공정하게 심사해 왔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생방송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제이슨 콜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방청석 일부에서 웅성거림이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윤재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윤재덕은 서류 뭉치 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3월 14일 한울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성준은 제이슨 콜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같은 해 2016년 코리아 보이스 본선에서 한울 엔터테인먼트 소속 참가자 3명 전원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2017년 3월 20일 동일한 방식으로 4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크게 술렁였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나오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이슨 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매니저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지금 나가셔야 해요. 빨리요. 매니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5년 전 이 오디션에 아이를 참가시켰다가 탈락한 학부모입니다. 제 아이는 예선에서 심사위원 전원에게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선에서 이유도 모른 채 탈락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이슨 콜이 특정 기획사 아이들에게 미리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성은 목이 메었습니다. 잠깐 말을 멈추더니 다시 이었습니다. 저 서류에 제 아이 이름도 있을 겁니다. 억울하게 탈락한 아이들 명단에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그 여성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제이슨 콜은 그 자리에 굳어서 서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콜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수백만 명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준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윤재덕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나지막하게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방송국 건물 밖에서는 경찰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방청석 안쪽 통로에 경찰관 2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이슨 콜은 그 순간에야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생방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청자들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방청석 통로로 들어서자 방송국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방송 조정실에서는 담당 PD가 이마를 짚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생방송을 중단해야 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카메라 감독들은 누구도 렌즈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담아야 한다는 본능이 판단보다 빨랐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는 6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생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텔레비전 켜봐. 코리아 보이스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런 연락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찰관이 윤재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생방송 방해 혐의입니다. 일단 저희와 함께 나가주셔야 합니다. 윤재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대신 이 서류는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일단 저희가 보관하겠습니다. 윤재덕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전국에서 다 보셨을 테니까요. 윤재덕은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을 따라 통로를 걸어 나갔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방청석 전체로 번졌습니다. 윤재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로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이 돼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제이슨 콜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옆에서 계속 뭔가를 속삭였지만 제이슨 콜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윤재덕이 나간 통로 입구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서류가 경찰 손에 들어갔다. 생방송으로 전국에 다 나갔다. 이미 수백만 명이 들었다.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한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가다듬었습니다. 방금 일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공정하지 않은 심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서류가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저의 10년 경력이 훼손되는 것을 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 소리가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증거 나왔잖아요. 날짜도 금액도 다 나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사회자가 황급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수습하는 중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방청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쪽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15살 남자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울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쪽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곁에 있던 기획사 매니저가 황급히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들어가. 아이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저 할 말 있어요. 매니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야, 지금 카메라 다 켜져 있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울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저 오늘 기획사에서 시키는 대로 노래하라고 했어요. 제 감정 넣지 말고, 제 방식대로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수는 알아서 나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노래가 좋아서 오디션에 나왔어요. 그냥 제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그 아이를 향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기획사 매니저가 달려와 아이의 팔을 다시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 너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아? 하지만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장면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뜨겁고 오래된 박수였습니다. 몇몇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물을 닦으며 손을 쳤습니다. 저 아이가 용감하다. 저 어린 것이. 그런 말들이 방청석 안에서 낮게 오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준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도 노래가 좋아서 나왔을 것이었습니다. 자기처럼 그냥 노래를 하고 싶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 마음을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었습니다. 낡은 흰 티셔츠 소매 끝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창고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셨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더럽다는 것을 아시고 그냥 혼자 깨끗하게 부르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세상을 몰라서 그냥 혼자 부르셨던 것일까요? 준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잠시 방송을 중단하고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중단하지 마세요. 계속 보고 싶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같은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계속해요. 멈추지 마세요. 다 보고 싶어요. 방청석이 하나의 목소리로 모였습니다. 사회자는 조정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정실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계속 진행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생방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송국 건물 밖에서는 이미 취재 차량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보이스 생방송 도중 심사 비리 폭로, 전직 심사위원 증거 제출, 경찰 출동, 자막이 전국 뉴스 채널 아래쪽을 흘러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윤재덕으로부터 서류를 넘겨받고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수사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단순한 고발이 아닌데 계약서에 서명까지 있어. 동료가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위에 보고해야겠다. 한울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는 대표 김성준이 텔레비전 화면을 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안에서 제이슨 콜은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이 한 시간 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앞으로 관계기관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저희 방송사도 진상 파악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노래를 들려주셨던 참가자 강준서 군에게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회자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강준서 군, 오늘 이 무대에서 가장 진실한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준서는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거창한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거창한 말을 몰랐습니다. 통영 항구 골목에서 자란 14살 아이였으니까요. 준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무대에 한 번도 못 서보셨어요. 오늘 제가 대신 섰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 박수는 오래갔습니다. 방청석 앞줄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옆에 앉은 할아버지도 눈을 붉혔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일수록 더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평생 무대에 서지 못하고 꿈을 묻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분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서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기실로 걸어가는 복도에서 준서는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준서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고 계셨습니다. 생방송을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다 끝났어요. 알아. 다 봤어. 우리 준서. 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준서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기를 붙잡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생방송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윤재덕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한울 엔터테인먼트와 또 다른 기획사 스타원 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기획사 대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제이슨 콜은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방송사는 코리아 보이스 프로그램을 즉각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져 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오디션 비리의 전모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 콜이 두 기획사로부터 받은 돈은 10년 동안 모두 합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리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한 참가자들의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가족들이 방송국 앞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했습니다. 5년 전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말했던 그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방송사는 비리로 탈락한 참가자 전원을 구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5년 전, 7년 전에 탈락한 아이들 중 일부는 이미 노래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윤재덕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사흘 동안 통영에 있었습니다. 생방송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통영 버스터미널에 내리자 어머니가 나와 계셨습니다.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곧장 오신 것이었습니다. 작업복 위에 겉옷을 걸친 채로 서 계셨습니다. 준서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준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준서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밥상이었습니다. 준서는 밥을 먹으면서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밤마다 공장에서 일하시고 새벽에 돌아오시는 손이었습니다. 준서는 밥을 삼키다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응? 아버지 많이 생각나요? 어머니는 잠깐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매일 생각나지. 안 생각나는 날이 없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항구에서 바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준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맨 아래칸을 열었습니다.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녹음기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생방송 무대에 오르기 전날 밤 여관에서 이것을 들으며 아버지 목소리를 되새겼습니다. 무대 위에서 눈을 감았을 때 들렸던 것도 이 녹음기 소리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배경에 깔린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준서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무대에 서지 않으셨어요? 이 목소리를 왜 창고 안에서만 두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녹음기는 그냥 준서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잠깐 이어지더니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지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항상 공정하지는 않다는 것을요. 실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창고 안에서 혼자 부르셨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보내면 다칠까봐. 아니면 그냥 그 소리가 자신만의 것이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준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창고에서 혼자 부르셨던 그 소리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요. 아들의 목소리를 타고 전국 수백만 명에게 닿았다는 것을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닷새 뒤 윤재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는 반갑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서 군, 잘 있었어요? 네. 선생님은요? 윤재덕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잘 마무리됐고 서류는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제이슨 콜 건은 검찰로 넘어갈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준서 군 덕분입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노래만 했을 뿐이에요. 윤재덕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노래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재덕이 다시 말했습니다. 준서 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준서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을 며칠째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여러 번 왔습니다. 음반 계약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어느 유명 음악학교에서도 장학생으로 오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왔습니다. 준서는 모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그래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준서 군은 이제 겨우 14살이에요. 윤재덕의 말에 준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어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을 때마다 준서는 뭔가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윤재덕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통영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항구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준서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항구와 바람과 녹음기 소리가 뒤섞인 그 냄새가요. 봄이 됐습니다. 생방송이 있었던 날로부터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이슨 콜은 검찰에 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울 엔터테인먼트와 스타원 엔터테인먼트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기획사 대표는 구속됐습니다. 코리아 보이스는 폐지됐고 방송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했던 참가자들은 전원 구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재덕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국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과를 받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은 이미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다 했으니까요. 준서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음반 계약 제안과 음악학교 장학생 제안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준서가 선택한 것은 달랐습니다. 통영에 있는 지역 복지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2시간씩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고 싶은 아이들이 오면 됐습니다. 첫날에는 6명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12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20명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음치인 아이도 있었고 박자를 못 맞추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게 했습니다. 준서가 아버지 녹음기를 들으며 혼자 익혔던 것처럼요.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복지관 강당에 준서 혼자 남았습니다. 준서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배경에 깔린 그 목소리였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그때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한미순 씨는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복지관에 들렀다고 하셨습니다. 손에 시장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강당 안으로 들어서다가 준서 손에 들린 녹음기를 보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거 아직도 들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준서 옆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당 안에 아버지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서는 못 본 척했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 녹음기 들고 창고 다닌 거 나도 알고 있었어. 준서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근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아버지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모르는 척 했지. 그게 더 미안하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그런 마음이 오가고 있었다는 것을 준서는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준서와 윤재덕은 함께 한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음악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장학금이었습니다. 이름은 준서가 직접 지었습니다. 강태식 장학금.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평생 무대에 서지 못하고 항구 창고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다 가신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재덕이 장학금 운영을 맡았고 어머니 한미순 씨는 사무일을 도왔습니다. 첫 해에 장학금을 받은 아이는 12명이었습니다. 장학금 첫 수여식 날 준서는 아이들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노래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평생 무대에 한 번도 못 서셨어요.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장학금이 여러분한테 작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뒤에 서 있던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재덕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준서는 혼자 복지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통영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봄 햇살을 받은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아버지. 준서는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이름 세상에 냈어요. 바람이 준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조금 더 가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 속에서 아버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작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반주도 없이 혼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아버지가 창고에서 부르시던 그 노래였습니다.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바다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